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78쪽의 구국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챕터로 넘어왔는데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협회 대한제국이 밑에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걸 또 하기 전에 1896년도부터 이 상황을 좀 이 대한제국 시기 전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지되는 우리의 이제 국호인데, 이 대한제국이 유지되는 것까지 아예 그냥 정리를 좀 해서 오늘 그냥 요것만 좀 정리를 해서 좀 끝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공부하는 거는 다음 강에서 좀 수업을 하기로 하고, 이번 강에서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1910년 그러니까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어떤 상황을 좀 꼼꼼하게 연표를 또 작성해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힘 좀 내십시오. 자, 제목을 1896년부터 1910년까지라고 이렇게 좀 달아놓으세요. 그래서 요 시기에 있었던 한국사에서 전개되는 요 상황을 하나로 또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896년이라고 이렇게 넣어보고요. 1896년부터 쭉 한번 훑어가겠습니다. 자, 1896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잠깐 했었죠.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러시아, 일본, 러일 세력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균형 상태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균형의 쏠림이 어디에게 갈 수밖에 없겠어요. 시소로 보면. 그렇죠. 러시아 쪽에 약간 더 이렇게 쏠려 있겠죠. 왜냐하면 고종이 뭐 러시아 공산화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우리나라 조정 대신들도 다 러시아 공산화로 들어간 상태에서 국가 회의가 진행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의 힘이 강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상황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러시아의 세력이 과거에 비해서 아관파천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세력 강화는 러시아가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해 가요. 러시아가 세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침탈해 갑니다. 이건 이제 경제사 할 때 배울 텐데 써만 놓으세요. 우리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간 거는 삼림체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이 삼림체벌권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져간 삼림체벌권의 지역을, 삼림체벌권을 갖게 되는 지역을 좀 보면 지도로 보면 압록강, 그 다음에 두만강, 그 다음에 울릉도, 요 지역에 삼림체벌권을 러시아가 이제 강탈해 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이권을 침탈해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나라들도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대항을 해서 아덜스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이 아덜스 국가들이 다 최혜국 대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를 주장하면서 최혜국 대우 주장을 하면서 이 아덜스 국가들도 각종 이권을 침탈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묶어 볼게요. 아관파천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은 다른 국가들의 이권 침탈로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강화된다. 이게 이제 아관파천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사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매우 강화되어 간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열강들이 각종 이권을 이렇게 침탈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 이거 다 뺏기네 이러고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제 뭐 이게 저항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러시아의 그러니까 이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저항 운동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니까 이권 수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결 흐름 되십니까? 이권 수호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이권 수호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독립협회를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물론 독립협회는 1896년에 아간파천 이후에 만들어져서 1898년까지 유지가 됐던 단체인데 이 독립협회가 했던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렇게 이제 3대 개혁을 내걸면서 자 한번 볼게요. 자유민권, 자주국권, 자강개혁 이런 걸 기치로 내걸면서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이권수호 운동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자주국권 운동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흐름도에서는 요 독립협회가 했던 자주국권 운동만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물론 독립협회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흐름도로 봤을 때는 이 독립협회가 펼쳤던 자주국권 운동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를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적 상황 자체가 러시아가 제일 세력을 러시아의 세력이 계속 강할 때니까 이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운동, 이권수 운동은 어떤 나라에 집중되겠어요? 그렇죠. 러시아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해 보면 러시아에 저령도 조차 요구가 있었는데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를 가지고 이 독립협회의 한계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이 저령도라는데 여기에 가로를 쳐야 돼요. 지금은 이걸 영도라고 불러요. 이게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저령도라는 게 부산 앞쪽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긴데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저령도를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명분은 무슨 뭐 석탄 창고를 건설해서 러시아의 뭐 선박들의 어떤 연료 공급 기지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내세우는 명분이고 러시아는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빌려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좀 강력하게 이렇게 견제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일본이 강화도 조약 당시에 원산을 열어서 러시아의 남하를 강력하게 이렇게 군사적 기지를 만들어서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부산 앞바다인 여기를 좀 빌려서 이렇게 딱 막으면 뭔가 편하게 일본의 세력 진입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독립협회가 저지시켰죠.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권을 수호한 거니까 좋은 일이지만 누가 제일 불화보겠어요? 그렇죠. 일본이 가장 불화본 거예요. 장난 아닌데? 독립협회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를 보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반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친미, 친형, 친일의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교재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친미, 친형, 친일의 태도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 러시아의 세력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막으려다 보니까 러시아의 세력을 막으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친일로만 물론 써야 되지만 친미, 친형, 친일의 이 태도가 나타난다는 독립협회의 이 한계성을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는 모습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조령도 조차 요구 저지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한러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이제 합자 은행인데 자본을 합쳐서 만든 건데 이 한러은행의 폐쇄를 요구했다는 것.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폐쇄를 요구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수호운동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간파천이 났으니까 우리나라 조정 대신들이 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고 제가 지금 누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재정 고문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을 좀 고문해주기 위한 고문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군사교련단이 있었는데, 아간파천 이후에 이 러시아의 재정고문단 군사교련단의 철수를 아주 강력히 독립협회가 요구를 합니다. 자, 지금 잘 보면 완벽하게 반러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러시아가 목포와 러시아의 목포, 그 다음에 증남포, 이 증남포는 남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 있는 근처에 그 항구죠. 증남포 주변, 목포와 증남포 주변에 도서 매입을 저지시켰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러시아가 목포, 증남포 주변에 그 섬들을 매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지시켰다라는 것도 독립협회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고 수험생들도 잘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오면 쓰러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는데, 이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일,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의 저지는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그렇죠. 요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 독일,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맞득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친미 친형의 어떤 성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일 좋았던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니까, 이것 때문에 좋았던 나라는 일본이고, 뭐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한계성도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립협회의 세부적 내용,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자강개혁운동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 자유민권운동에서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국민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흐름으로 정리해 놓는 것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가보면요. 1897년으로 넘어갑니다. 1897년으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897년이 되면 고종이 환궁을 합니다. 컴백궁을 하죠. 고종의 컴백궁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도 이 고종이 환궁을 하는 곳도 본궁인 경복궁이 아니고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요. 이게 지금의 덕수궁인데, 지금 현재의 덕수궁입니다. 근데 이 경운궁 환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경운궁 주변이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압박하는 카드가 되겠죠.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이씨, 저 여차하면 또 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니겠지만 어이씨 또 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고종은 경복궁을 선택하지 않고 경궁으로 돌아왔다.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이것도 정리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종이 이제 환궁을 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고종은
러일 세력의 이 균형 상태를 이용해서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광무개혁을 단행하면서 대한제국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은 나중에 대한제국 부분에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할겠지만 광무개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려야 될 게 이 광무개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주적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갑오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거지만 이거는 자주적 개혁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광무개혁하면 떠올라야 될 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하는 개혁은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갑오 을미개혁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고 광무개혁 때 내걸었던 슬로건은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온건개화파가 주장했던 동도서기가 약간의 어떤 명칭만 바뀐 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구본이 뭐냐? 이게 동도와 같은 거니까 정치 체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제 군주제라고 해서 이 군주의 힘을 군주권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대한제국은 갑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제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게 뭐냐면 뭐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국방 이런 부분에서는 일련의 개혁이 추진이 돼요. 그래서 광무개혁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식산흥업 정책, 그다음에 뭐 실업교육을 강화시켰다,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주가 뭐 군권을 군대를 통솔했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의 의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꼽으면 되고 광무개혁의 한계는 이게 좀 한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군주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 거에서 이제 나타나냐면 1899년이 되면 만국 공법에 의거해서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이 반포가 돼요. 물론 이때 당시에 헌법이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앞에 일종의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이 발표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한국국제라고 해요. 대한국국제가 반포가 되는데 이 대한국국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모든 거의 입법, 행정, 사법, 군대 통수권 이런 것들을 다 국왕이 갖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주권은 무한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좋게 평가하지 않죠. 제가 뭐 근대사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근대 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역행하는 거냐.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절대 군주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광무개혁의 한계라고 하면 뭐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냐면 정치적 근대화의 역행을 초래한 그런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근대화의 역행의 모습이 이 광무개혁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한제국 선포식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환구단에서 일어납니다. 이 환자를 이제 둥글 원자니까 이걸 원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보면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나오면 대한제국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이 대한제국 선포를 묻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 건물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요 건물. 원구단, 환구단을 묻는 건물이 많이 나오니까 선포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 이걸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왕은 이름이
왕이라는 말 대신 황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명성왕후는 죽었지만 명성왕후의 시호가 명성황후로 바뀝니다. 그리고 슬러시를 치면 세자라는 표현도 태자로 황태자로 바뀌어요. 황태자 이런 말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황국이 되는 거, 황국이 되는 거예요. 황국. 그래서 이후에 보면 우리 경제사 공부할 때 뭐 황국중앙총상회, 그다음에 황국협회 이렇게 황국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무조건 대한제국 이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그게 나오면 황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이게 스킬입니다. 하여튼 황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광무개혁 이후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98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898년으로. 자, 1898년이 되면 독립협회에서요. 독립협회에서 민중 집회를 여는데 이 독립협회에서 개최했던 민중 집회를 만민공동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민은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토론을 하고 국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898년에 이 만민공동회는 여러 차례 열려요.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민공동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었던 요 이제 상황에서 이후에 우리나라 내각, 그러니까 이 조선 정부의 내각의 수상으로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앉게 돼요. 근데 우리 그 근대사 공부하면서 박정양을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조사시찰단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이 박정양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양이는 독립협회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박정양이가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박정양이가 내각의 수상이 되면서 박정양의 진보 내각이 수립돼요. 1898년에 이렇게 되면서 박정양이가 이 독립협회 간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만 모여서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내각의 수상이 됐으니까 정부 관리들도 몇 명 좀 보낼 테니까 정부 관리들과 백성들이 만나서 같이 토론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토론에서 결정된 내용을 좀 왕한테 올려보자.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민공동회라는 게 개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정부 관료와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민공동회는 딱 한 번만 열리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관민공동회 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이 관민공동회에 처음에 연설자로 누가 나서냐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해요. 백정 박성춘의 연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론 1차 갑오개혁을 계기로 신분제도는 깨졌지만 사람들 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는 신분제도는 쉽사리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 일제시대 때까지도 백정들의 차별 대우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공부하다 보면 1923년에 진주에서 막 조선형 평사 이런 백정들의 어떤 차별운동을 철폐하고자 형평운동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까지도 백정들의 어떤 차별이 철폐가 되지 않아요. 의식 속에서는. 근데 이게 정부 관료가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여기서 백정이 딱 나와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독립협회가 얼마나 진보적인 단체이고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서 공동회의를 해서 왕한테, 그러니까 고종한테 이렇게 의견을 바치는 6개의 조항을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 같은 데 가서 돈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내면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의견을 왕한테 바치니까 헌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헌의 6조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헌의 6조는 실질적으로 고종에게 올려지게 되고 이거를 고종이 재가를 해요. 그래 한번 뭐 이대로 한번 뭐 해보겠다.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겠다 이렇게 재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 헌의 6조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아주 진보적이죠. 그래서 이 헌의 6조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추원 관제를 만들겠다는 거 하는 건데 중추원 관제가 뭐냐면 이 중추원을 지금의 국회 같은 곳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독립협회에서는. 뭐냐면 정부 관료들 중에 25명을 뽑아서 중추원으로 오게 하고 백성들 민선 그러니까 백성이 선출한 25명 그러니까 총 50명이 되는 거죠. 이 25명을 중추원에 보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결국 반포하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선 25 민선 25 이런 거를 넣어서 결국 이걸 국가 정책을 좀 한번 이끌어 가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추원 관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이제 의회 정치를 주장한 거죠. 이 헌의 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정치를 주장한 겁니다. 물론 제가 독립협회 할 때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초기 의회식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정부 관리들 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뭐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정부 관리들과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중추원 관제가 문제가 돼서 보수 세력의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헌의 6조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일어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이 독립협회를 모함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독립협회가 이제 고종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전하, 독립협회가 지금은 이걸 하는 거지만 저 자식들이 사실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공화정이다. 이게 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광무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무개혁 때는 정치체제만은 전제군주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와도 취지가 안 맞으니까 전하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의견을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모함을 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보수 세력에 모함이 있는데 보수 세력의 독립협회 모함이 일어납니다. 이 모함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공화정을 할 거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회 정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단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보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보부상단과 함께 뭐를 만드냐면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이 황국협회는 보부상과도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근대사 상업부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상업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보부상들은 전근대적 상업특권을 갖고 있던 애들이에요. 갑신정변 때도 해상공국을 왜 급진계합파들이 없애려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국협회와 이 황국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건 이제 보부상과도 관련돼 있는 단체예요. 황국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민공동회는 한 번만 열린 거고 관민공동회 이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여러 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국협회 보수 세력들이 이제 보부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고종도
이 만민공동의 해산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시끄럽다. 해산해라. 그 한국협회도 너희도 해산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만민공동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하니까. 그래서 만민공동의 그 이제 독립협회 회원들이 한국협회와 충돌하면서 막 고위 관리들의 집도 습격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죠. 한국협회 이 보부상 단체들도 이제 보부상 애들도 잡아가지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게 막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뭐 이렇게 뭐 불길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참지를 못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다 해산해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보수력의 반발 과정에서 이 박정향의 진보 내각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전이죠, 물론. 그러니까 보수력의 반발과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조병식 보수 내각이 수립되거든요. 결국 이 조병식 보수 내각이 수립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내각이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착착착 해서 진보적으로 가려고 했지만 내각 구성이 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러면서 과거에 고종이 제각까지 해줬던 이 헌유욕주의 실천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독립협회는 1898년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게 독립협회 부분의 흐름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연표를 작성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교재를 보면 뭔가 독립협회의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사실은 역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정리해 놓지 않고 교재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되고 이거 관민공동이 개최됐구나 막 이러고 이제 외우게 되니까 그거를 좀 지양하고자 하지 않고자 해서 이런 수업을 하는 거니까 독립협회의 어떤 흐름 과정도 지금 여기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899년이 되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거는 여기다 써놨는데 사실 1899년이 되면 대한국 국제가 선포되는 이유도 그럼 이제 알겠죠. 그렇죠? 독립협회 해산하고 뭔가 독립협회가 가고자 했던 의회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묵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독립협회와 다른 방향성 이런 것들을 헌법으로 명시함으로 해서 뭔가 대한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국내에다 이제 알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1899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한국 국제 선포까지가 사실 이제 우리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부분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을 내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1910년까지 해보자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결국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가요. 그래서 이제 1899년이 되고 1900년이 되고 1901년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러일 세력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일본이 사실은 뭐를 원한 거냐? 우리나라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겠죠. 이게 이제 1904년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98년 이후에 바로 연도는 1904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904년에는 무슨 일이 터지느냐? 러일 전쟁이 터지는 해예요. 근데 이 1904년 이후 1910년 경술국치까지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국권 피탈의 역사를 지금 연표로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흐름을 끊지 않고 그냥 쭉 해서 연표로 작성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1904년에 어떤 일이 때문에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냐면 물론 러일 전쟁의 어떤 그 원인은 내재돼 있었죠 이미. 러일의 어떤 러시아 일본의 팽팽한 균형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 러일 전쟁을 터뜨리는 어떤 그 내재된 원인이겠지만 더 중요한 직접적 원인이 하나 일어났는데 1903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용암포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1903년에 용암포 점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지도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강에 삼국간섭 하면서 여기 리슌이라는 항구와 따렌이라는 항구를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리슌 따렌이 원래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조차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것이 일본으로 돼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리슌 딸에는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조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청이 이제 조차를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 러시아가 이 용암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옛날에 우리 그 전근대사 배울 때 고구려, 뭐 발해 이런 거 배울 때 여기가 서안평이라는 곳이에요. 낙랑군 축출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던 서안평이라는 곳이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용암포라는 항구입니다. 이 용암포라는 항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산둥반도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편으로. 근데 이 용암포를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점령이죠. 아유, 뭐 점령이라는 거 자체가 불법이죠. 쓰지 맙시다. 아이, 바보같이. 하여튼 점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이 이 러시아에게 용암포 불법 점령을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요구하는데 러시아가 철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싸움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 용암포 점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용암포 철수를 요구하자 러시아가 이걸 거부를 하면서 일본의 대러 선전포고가 일어납니다. 일본이 싸우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일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러일 전쟁이라고 하면 아 러시아와 일본이 여기서 싸웠겠구나 이러잖아요. 러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요. 리슌, 따렌, 용암포 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건 이제 1904년입니다. 일본의 대러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일본의 대러 선전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취한 정책은 고종이 국외 중립화를 선언해요. 고종의 국외 중립화 선언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국외 중립화 선언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6.1준 부들러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 중립화론이 떠오르죠. 근데 그 중립화론은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고종이 아예 선언을 한 거예요. 중립국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에 우리는 끼어들지 않겠다. 중립적 위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벌어질 불상사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뭐 일본을 응원하기도 그렇고 러시아를 응원하기도 그런데 러시아를 응원했다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응원하다가 러시아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고종이 이제 재빠르게 국외 중립화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해요.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일본은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 이제 또 수업이 남았습니다. 이 조약들 외우는 건데요. 이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나쁘진 않습니다. 하여튼 한일 의정서, 이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돼요. 근데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면 러일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일 정서의 내용은 지금 러일 전쟁이 터졌어요. 일본이 조선의 영토 중에 일부를 원하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의 정사하면 기억해 놓을 게 뭐냐면 군사기지 사용권이 명시된 거예요. 일본은 그냥 맺은 거니까 군사기지 사용권 이게 일본에게 인정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일 의정서가 한국사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게 파기돼 버리죠. 그렇죠? 분명히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중립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한일의정서는 고종의 중립화 선언을 무효화시켰다라고 해도 되고요. 고종의 중립화 선언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고종의 국외 중립화 선언은 파기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의 국외 중립화 선언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바로 독도가 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 군사기지 사용을 하겠다고 망루를 일본이 설치하면서 이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 41호로 이것이 이제 자국의 영토로 편입되게 되는데 혼나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가져가 놓고 지금까지 지네 땅이라고 우기면 참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아나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면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 그게 나와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강탈되는 것도 노래 더럽게 못하네요. 그렇죠? 독도가 강탈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 제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190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돼요. 이어서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즘에 사료를 많이 주니까요. 옛날에는 사료를 안 줬는데 한일 의정서 사료가 나오면 요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한일 의정서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한일 의정서의 어떤 역사적 의의가 뭐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 제1차 한일 협약에 사료가 나오면 어떻게 1차 한일 협약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일본이 고문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 정치.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 임명한 고문을 우리나라 이제 정치에 참여시켜서 간섭을 하는 거죠. 내정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때 파견된 고문이 2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명이라고 안 하고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하여튼 이게 2마리가 파견이 되는데요. 재정고문으로 파견됐던 한 마리가 누구냐면 메가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메가타.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최대한 얍삽하게 이름을 불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가타 뭐 이렇게 하여튼 메가타가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가 파견이 돼요. 자, 이 파견된 사람들은요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둘 다. 이 재정고문으로 파견됐던 이 재정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재정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05년에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경제사 할 때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한 방에 우리나라를 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방에. 그리고 이제 거지로 만들고 지가 재정 업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야, 씨, 왜 이렇게 거지야? 안 되겠어.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겠어. 그래서 일본에서 막대한 차관을 이제 더 제공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경제에 완전히 예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당연히 예속화되잖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뭐 다른 어떤 한 명한테 채무를 많이 지면 괜히 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돈 안 갚으면 좀 뻘쭘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화폐 정리 사업과 연관해서 이 메가타를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화폐 정리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외교부로 왔던 스티븐슨, 이 사람 미국인인데요. 친일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냐면 1905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조약이 하나 맺어지죠. 바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는데요. 이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거 이분이 하신 겁니다. 훌륭한 우리나라 외교권을 이 사람이 박탈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 당시에 이 외교권 박탈이 일어난 것,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이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타는 뭐 이후에도 계속 집권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스티븐슨은 이 미국인인데 이 새끼 더 나쁜 새끼죠. 그렇죠? 미국인이 일본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1908년에 이 사람의 고향이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전명훈 선생이 이 스티븐슨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의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8년 샌프란시스코 의거 이렇게 쓰시고요. 연결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 샌프란시스코 의거는 장인환, 전명훈 이런 분들이 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에서 일어난 이 고문 정치의 내용도 이후에 어떤 상황 전개와 연결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예 고문 정치 시작 이것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냥 이것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다면 화폐 정리 사업이나 이런 건 이제 정리할 때도 맞아 그때 얘기했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칠판이 마지막이네요. 이 몇 걸음이나 되나요? 하여튼 막 한참 걸리는데 이걸 다 쓰고 있네요. 하여튼 1905년이 됩니다. 자, 1905년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이제 시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905년에 일어나는 이제 조약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집니다. 여기 이제 7월에 맺어지는데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 가스라는 일본인이고 테프트는 미국인이에요. 이게 이제 몰래 무엇을 체결한 거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원하고 있었던, 미국이 원하고 있었던 식민지 국가가 있어요. 당연히 일본은 뭐 조선을 원했던 것이고요. 미국은 이때 당시에 필리핀을 욕심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좀 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미국이 필리핀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일본이 너희 한국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좀 도와주자. 잘 먹을 수 있도록. 먹다가 좀 체하면 이렇게 뭐 페스탈 뭐 이런 것도 주고 뭐 사이다도 주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좀 같이 해보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은 필리핀 간략하게 지금 추가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좀 국제사회에서 노력해주자. 뭐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2차 영일동맹이 맺어져요. 근데 이 수업할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이 선생님 그럼 제1차 영일동맹은 언제예요? 이건 이제 1902년에 맺어지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제2차 영일동맹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8월에 맺어지는데요. 제2차 영일동맹의 내용도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한 끗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영국은 이때 당시에 어느 나라를 욕심내고 있었냐면 인도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잘 뭐 처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뭘 짚어봐야 되냐면 지금 미국, 영국과 일본이 지금 거의 동맹을 맺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 두 개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리라고 예상했던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이거 거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기죠. 그럼 일본이 이겼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미국,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적 전략을 일본이 잘 구사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러일 전쟁 중인데 이게 이런 걸 러시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러일 전쟁이 장기화돼 버리면 당연히 배후에서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해줄 것이고 잘못하면 미국과 영국이 참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러시아는 엿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맺으면서 러시아는 그냥 손을 탁 떼요. 야, 졌어. 항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일 전쟁 종결이 되고 이후에 러일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됩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요. 이 러일 전쟁이 이제 종전이 9월에 돼요. 근데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이후에 어떤 배상금과 관련된 지불 조약이 체결됐죠. 그 조약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겁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요게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조약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료에 나왔을 때도 이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굴 좀 볼게요. 뭐 이거 다 사실 해놔야 돼요. 가스라, 테프트, 비리아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제2차 영일 동맹 조약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내용은 제가 이걸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학부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수업하면서 맨날 써먹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오면 고종의 국외 중립화를 얘기하시면서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고종을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국외 중립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 햄버거가 있는데 고종이 이렇게 햄버거를 들고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종의 중립화는 뭐냐면 결국 누구도 응원하지 않겠다. 이기는 사람이 아무나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를 지가 먹으면 되는데 지는 못 먹고 그래? 니네가 이긴 사람 먹어. 뭐 이런 거 이제 햄버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햄버거는 일본이 먹는다. 이게 명시가 되겠죠. 그렇죠? 조선의 어떤 지배권은 이제 일본이 갖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햄버거를 먹을 때 포츠머스 강화 조약 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먹을 때 사람이 뭘 먹을 때 제일 추접스러운 게 뭐예요? 뭐 먹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먹는 사람 불편하게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때 쳐다보지 마라. 그다음에 뭐 더 추접스러운 게 뭐야? 뭐 맛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한 입만 뭐 이러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한 입만 이러면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다 차단시켜 놓는 조약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 한국 지배에 대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잠깐 볼까요? 뭐 세계사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는데요. 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 북해도 일본이 이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홋카이도, 북해도 위쪽에 보면 이렇게 섬들이 몇 개 있어요. 연해주 이렇게. 근데 이 섬들의 어떤 영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 중이었는데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 한 방으로 이 영토들이 다 일본께 돼 버립니다. 한 방으로. 하여튼 전쟁은 이기면 하여튼 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요. 전쟁이.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일본에게 먹히는 거죠. 그럼 이제 먹히는 조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이 니을 자꾸 이렇게 써서 필기하시는데 힘드시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돼요. 제2차 한일협약의 공식 명칭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2차 한일협약 이 을사늑약의 내용이 뭐냐? 아까 전에 잠깐 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한 겁니다. 외교권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일본은 행정권, 입법권, 군대 통수권, 경찰권, 사법 뭐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외교권을 먼저 가져갔을까? 왜 외교권을 먼저 박탈시켰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창피한 거죠.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영국과 미국은 이미 다 승인을 받고 러시아도 정리가 됐고 뭐 청은 뭐 완전히 벌써 끝난 거고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가 야 잠깐만 혼자 먹으면 곤란한데 뭐 이렇게 나올까봐 이게 걱정이었대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결국 원천적으로 이 나라들의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박탈시켜 놓는 것이 일본이 한국을 먹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다른 권한보다도 이 외교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무서웠던 게 아닌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외교권만 박탈해 놓으면 사실 주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이게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을사늑약이 우리 조선 왕조의 멸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제국의 멸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외교권이 박탈되고 나서 그럼 일본은 외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관청을 남산에다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통감부라고 해요. 그 통자가 외교통상부 할 때 그 통자예요. 그러니까 통감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외교 업무만 맡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권한이 확대되는 거지 통감부는 원칙적으로 외교 업무만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권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된다는 것이 바로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한일협약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문제는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할 게 더 있거든요. 참 너무 어렵죠. 좀 지우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 1910년이 지금 5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험생들 지금 필기하면서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걸그룹 노래라도 하나 불러드릴까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이 을사늑약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일장기가 찢어진 것 같습니까? 자, 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탁 먹힌 거거든요, 을사늑약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쏙 들어간 게 이제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스윙이 일어납니다. 이 발을 이제 막 이러면서 떨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몸부림이 치주는 이 을사늑약의 몸부림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 을사늑약의 몸부림. 물론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을사늑약 반대투쟁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몸부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몸부림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났던 몸부림들을 쭉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사실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을사늑약 자체보다. 그래서 처음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고종이 이 을사늑약을 부인하는 친서를 발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을사늑약 그 체결될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체결되죠. 뭐 남산에 포대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궁궐을 이렇게 일본 군인들이 둘러싸고 이완용이가 국세를 가져다가 지가 찍고 뭐 이거 완전히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세를 직접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오바마 대통령이 만났는데 어떤 협상을 해서 사인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인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인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세를 왕이 직접 찍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고종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거는 내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인 친서를 발표해요. 이걸 부인하는 거죠. 고종의 늑약 부인 친서, 을사늑약을 부인하는 친서가 발표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늑약을 그냥 이 종이 조각을 파기해라 이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도 없는 건데 이거 뭐하러 들고 있느냐? 그래서 조약, 그러니까 늑약 문 파기 상소 운동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걸 펼쳤던 사람이 면함 최익현 선생이에요. 이 면함 최익현 선생은 뭐 돌아가시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최익현 선생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의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을사의병에서 이제 이 일본에게 이제 이 신병이 인도돼서 대마도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분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 늑약문 파기 상소 운동을 벌이고 이상설 이런 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요게 늑약문 파기 상소 운동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옛날서부터 알고 계셨던 건데 요게 요즘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친일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좋았던 일이 나오진 않는데, 이 장지연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렇죠.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사설을 게재합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은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지연이 황성신문에다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한다. 이것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요. 미국에게 특사를 파견하는데 이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우리 그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됐을 때 거중 조정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중 조정 조항의 실천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이런데 너희 뭐 하고 있니? 좀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미국에 파견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적 상황이 얼마나 지금 멍청하게 돌아가 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아까 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배웠죠. 일본과 미국은 지금 얘기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한들 미국이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파견은 해요.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름 자체가 뭐 실패가 예상돼 있죠. 이게 뭐 헐벗은 사람을 파견하면 실패가 하는 겁니다. 이게 헐버트. 자꾸 장난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즐겁게 하려고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업이나 해라 뭐 이러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실제 움직임에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되게 좋아하는 조직인데요. 오적 암살단. 그래서 을사늑약 당시에 우리나라 7명의 칠부 대신들 중에
5명이 찬성을 하죠. 뭐 이지용이, 이완용이, 박재순이 뭐 이렇게 해서 쭉 찬성을 하는데 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나철 이름 뭐 카리스마 있죠? 자기가 철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오기 뭐 장난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이완용이를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나철 같은 분은 실제로 막 10여 차례 정도 이 이완용이 집에다 방화를 합니다. 불을 계속 질러요.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10번도 넘게 을사늑약 이후에 이사를 다닌 데는 이분의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완용이 집에다 계속 불을 지르는데 죽지 않죠. 그리고 이제 1909년이 되면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이를 습격하게 되는데 이완용이 살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이완용이보다 먼저 죽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완용이를 못 죽고 돌아가시는 게 너무 이제 비통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는데 유서가 한 줄짜리 유서예요. 참 강합니다. 이완용이를 죽여다오. 이렇게 그리고 아들도 3번 불을 질러요. 3번. 그래서 하여튼 요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이 만든 또 하나의 조직이 있어요. 이게 1909년에 대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민족 종교인데요. 근데 그러면 이 대종교는요. 잘 보면 암살단을 만든 분이 종교를 만들었네요. 그럼 이게 종교겠어요? 그렇죠? 이 대종교는 완전히 무장투쟁단체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대종교가 나오면 거의 무장투쟁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6년에 조직된 뭐 대한광복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대종교와 관련돼 있고 그 위에 북만주에서 있었던 뭐 중광단, 북로군정서 뭐 이런 단체들이 다 이 대종교와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항일 무장투쟁단체라는 성격을 이렇게 짚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면 일제시대 때 무장투쟁을 공부할 때 좀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제가 요걸로 설명하고 나서 갈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요 하나 더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이 비겁함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어, 뭐 세상을 뜨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순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영환 이런 사람들이 죽거든요. 뭐 그밖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순절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밑에다 이제 요거를 좀 썼는데 요걸로 가면서 갈게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몸부림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는 거라면 이게 왜 윙 막 이런 이제 큰 스윙 2개가 일어나요. 이게 막 이렇게 떨리는 거고 이거는 이게 윙 이런 스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하나가 의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이제 큰 떨림 2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을사늑약 이후에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이 본격화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을사의병사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정미의병으로 연결되고 정미의병이 실패하면서 나중에 이 실패하면서 나머지 자녀 의병들이 해외로 넘어가서 독립군이 되거든요. 이 독립군이 되면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국계몽운동이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로 가면 실력 양성운동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운동이 결국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 가장 큰 물줄기 2개거든요. 근데 이 가장 일제에 저항하는 가장 큰 물줄기가 을사늑약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 정도는 한국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놓습니다. 을사의병.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다. 나중에 이제 애국계몽운동 공부할 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들 이 단체들이 주장했던 활동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907년에 만들었던 신민회 뭐 이런 단체가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05년의 일이잖아요, 쭉. 그렇죠? 근데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1907년이 되면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놓을까 여기다 써놓을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일로 넘긴 건데, 여러분들 잘 아는 제2차 만국 평화회의 당시에 헤이그 밀사가 파견돼요. 근데 이제 헤이그 특사가 자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특사라고 합시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헤이그 특사도 사실은 을사늑약의 몸부림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은 1907년이라서 제가 과거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봤더니 이거를 을사늑약 이후로 골라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다. 시간은 1907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을사늑약의 몸부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의 이 내용,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을사늑약의 외교권 박탈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좀 공론화시키고 뭔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세계평화회의에 가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런 분들이 좀 이거를 국제사회에다 알리려고 했던 거니까 이것도 을사늑약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헤이그라는 도시가 네덜란드에 있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는 우리가 뭐 히딩크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좋은 나라로 변해있는데 우리 근대사에서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랑 별로 이게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과 친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근대 시기 때 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도 문호 개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교역을 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서양 학문을 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난자를 써서. 그러니까 일본과 네덜란드는 굉장히 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표류됐던 사람들 보면 뭐 하멜, 벨테브레 이런 사람들 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가려다가 막 제주도로 막 이러고 들어오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알려지겠죠. 네덜란드 측에서 일본에게 이걸 알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알게 되고, 결국 이 헤이그 특사는 뭘로 이어지냐면 헤이그 특사를 지시했던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에 파견됐던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런 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 이준 열사는 여기서 이제 순국을 하세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돌아가시고, 이 이상설이라는 분이 줄기차게 독립운동사에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이동 경로 이런 걸 추적하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설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독립운동사랑 연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해요. 이러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는 것은 누가 즉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순종이 즉위를 하는 겁니다.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고종을 이제 강제 퇴위시키고 일본은 이런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를 새롭게 체결하게 돼요. 한일 신협약, 이게 이제 을사늑약보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1907년이 정미년이라고 해서 이걸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 내용이 사료에서 나올 때 잘 찾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조약들은 사료에서 제시될 때 요즘에는 잘 찾아야 됩니다. 과거의 공무원 시험은 이 조약을 사료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나열해 시대 순서로 나열하라 막 이런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사료를 주고 이 사료가 무엇이고 그 조약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영향 관계망을 묻는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한일 신협약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이 통감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돼요. 통감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느냐? 이 통감이
관리 임명 추천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관리들을 통감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관리 임명 추천 이런 권한을 통감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각 부서, 아까 전에 7부라는 게 있었죠. 2차 가보개혁 때. 이 부서의 장관 밑에 차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행정 실무 업무는 실무는 차관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가면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관들을 일본인으로 싹 다 교체해요. 그래서 일본인 차관으로 다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 일본인 차관, 일본인으로 이렇게 씁시다. 일본인으로 차관이 다 교체됩니다. 일본인으로 차관이 다 교체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아닌데 이 7개의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부수각서에 보면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말이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해산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게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 한신협약이 보면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수학서까지 포함해 봤을 때 통감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것도 자료로 제시가 많이 돼요. 관리 임명 추천권, 그리고 이 차관들이 일본인으로 딱 교체된다. 그리고 군대마저도 다 해산된다. 그래서 이걸 좀 연결해 보면 이 해산된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이 자결을 해요.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가 자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군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고에서 이 무기를 들고 의병에 가담하면서 결국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미의병인데, 그래서 의병사 공부할 때는 이 정미의병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 굉장히 증강돼 있죠.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은 의병운동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정미의병은 의병전쟁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면 막 서울 진공작전 막 이런 것도 펼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본과 싸워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 부분이 또 이거와 잘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 사진 이런 거 나올 때 군인이 의병에 포함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다 정미의병이에요. 그 전에는 군인들이 의병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놓으시면 1907년의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 1907년 내용 중에서는 단언컨대 이 한일 신협약이 중요합니다. 한일 신협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자, 그다음 다 끝났습니다. 1909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기후년이에요. 이게 기후년인데 이게 기후각서라는 게 체결됩니다. 기후각서. 이 기후각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사법권 박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으로 한번 미루어 짐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후각서가 나왔는데요. 사법권이 박탈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검사들이 일본인이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인 검사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 검사들의 지휘 통제를 받는 하부 조직이 뭐예요? 경찰이죠. 그러면 사법권이 박탈되면 시간 차이를 두고 경찰권은 당연히 박탈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권이 시간차를 두고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10년이 돼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이제 아주 굴욕적인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선왕조의 역사, 대한제국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이 되죠. 8월 29일에 병합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결국 이 한일 병합조약을 1910년을 경술년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주권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술국치는 결국 주권 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기구에서 이제 전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끝납니다. 자, 얼굴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대한제국, 독립협회 대한제국을 한다고 하면서 1896년 아관파천서부터 해서 1910년 경술국치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저저번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역사에서 필요한 기초 작업은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강에서 대한제국 그러니까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의병사,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걸 이제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